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맨 앞페이지에는 신라권의 한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창조주여, 흙으로 저를 빚어 인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제가 요청했습니까? 어둠에서 끌어내 달라고 제가 애원이라도 했습니까? 태어날 때 우리는 종을 택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도 택할 수 없었고 국가를 고를 기회도 없었죠. 타인의 고통 속에서 태어나 자신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생애 과정은 자연스럽다고 하기에는 외롭고 힘들고 지치는 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진하지 않는 삶인데 내가 속한 가정과 사회, 국가와 세계가 한대하긴커녕 멸시한다면 창조주를 원망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 속에도 환대받지 못하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작품 속에서 또 작품 밖에서도 어려운 시절을 보냈을 이름들을 생각하며 일책일문 6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가지고 온 책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무생물에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낸 물리학자 프랑켄슈타인이 시체로 만든 괴물에 생명을 불어넣는데 성공합니다. 인간 이상의 힘을 발휘하는 괴물은 추악한 자신을 만든 창조주에 대한 증오심을 품고 복수를 꾀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메리 셸리의 소설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오늘날 죽은 자를 되살리고 인간이 피조물을 만드는 이야기가 그리 낯선 소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19세기라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이 작품은 그러한 상상력의 원형이 되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과학소설, SF소설의 고전으로도 불리는데요. 메리 셸리는 1816년 제네바에 머무르던 시절에 프랑켄슈타인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시인 바이런과 그의 주치의였던 존 폴리도리 박사, 그리고 남편 퍼시와 함께 괴담을 하나씩 짓기로 약속하고 나서 말이죠. 그때 메리 셸리의 나이는 19이었다고 합니다. 초판은 1818년 익명으로 영국에서 출간되었으며 1831년에서야 작가의 본명을 밝혀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흉물스러운 모습 때문에 인간들의 혐오와 분노, 폭력에 막닥뜨리며 근근히 생명을 이어가던 괴물은 어느 허름한 집의 축사에 숨어 살며 단란한 가족의 모습을 관찰하고 또 언어를 익혀 사유를 하고 독서 능력까지 습득하는데요. 지독한 외로움에서 벗어나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삶을 열망했던 괴물은 가족에게 다가가지만 돌아오는 것은 혐오감과 인간 사회에서의 추방뿐입니다. 이렇게 고조되는 이야기가 어떻게 뻗어나갈지 근대의 프로메테우스, 프랑켄슈타인을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작품 속에서 세 장면을 발췌하여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괴물을 깨우기 전입니다. 내가 그동안 들인 노고의 결과물을 눈으로 확인하게 된 것은 11월의 어느 음울한 밤이었다. 불안하다 못해 극도의 고통마저 밀려오는 상황에서 나는 내 발 앞에 놓인 결과물에 연결시켜 번뜩이는 불꽃에 가하기 위해 생명장치를 내 곁에 가져다 놓았다. 벌써 새벽 1시였다. 빗방울이 유리창 위로 타닥타닥 떨어졌다. 촛불도 거의 꺼져갔다. 바로 그때 꺼져가는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내 창조물이 그 누런 눈을 뜨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숨을 거칠게 쉬더니 사진은 경련을 일으키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대재앙 앞에서 느낀 감정을 어찌 설명할 수 있으랴. 영원할 것만 같았던 고역과 염려 속에서 부단히 애를 쓰며 탄생시킨 그 가엾은 존재를 어떻게 묘사해야 할까. 그의 팔다리 비율도 괜찮았고 각 신체 기관들도 아주 보기 좋은 것들로 골랐었다. 그런데 보기 좋기는커녕 오 하느님, 근육과 혈관들이 누런 피부 위로 훤히 내비쳤다. 새까만 머리카락은 풍성하고 윤기가 흘렀으며 이빨은 진주처럼 새하얀 빛이었다. 그러나 그런 화려한 치장은 오히려 허연 눈동자와 창백한 흰자위, 쭈글쭈글한 얼굴, 일자로 쭉 찢어진 시커먼 입술과 대조를 이루어 더욱 끔찍할 뿐이었다.
다음은 괴물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는 대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보호자들은 가장이 책임을 다하는 생활 방식을 따랐고 그런 모습은 내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어. 만약 명예욕과 잔혹한 마음으로 가득한 젊은 군인을 통해서 처음 인간을 알았다면 나는 다른 감수성에 고치되고 말았겠지. 하지만 신라권을 읽으면서는 색다르면서도 훨씬 깊은 감정을 느낄 수 있었어. 내 손에 들어온 다른 책들처럼 신라권도 실제 역사를 생각하며 읽었어. 그 책은 경이로우면서도 무섭기도 했어. 자신의 창조물과 싸우는 전지전능한 신의 모습은 아주 놀랍더군. 나는 책에서 일어난 여러 상황이 내가 처한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서 무척 충격을 받았어. 아담처럼 나도 다른 어떤 존재와 유대 관계가 없었어. 하지만 그의 상황은 여러 면에서 나와 많이 달랐어. 그는 신의 손에서 완벽한 생명체로 세상에 나왔고 자신의 창조자에 특별한 관심을 받으면서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았지. 그는 더욱 뛰어난 존재와 대화도 나누고 지식도 얻을 수 있었어. 하지만 나는 비참하고 무기력하고 고독했어. 오랫동안 사탄이 나와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했지. 나를 보호하는 사람들이 축복받는 모습을 볼수록 쓰라린 시기심만 자라나더군. 또 다른 일을 겪게 되면서 그런 감정은 더 확고해졌지. 오두막에 도착하자마자 난 당신의 실험실에서 가져온 옷을 뒤지다가 주머니에서 몇 장의 쪽지를 발견했어. 처음 그 종이를 봤을 때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제 나는 종이에 쓰인 글자를 읽을 수 있었지. 나는 열심히 그 글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어. 그건 내가 만들어지기 전 4개월 동안 기록한 당신의 일기였어. 당신은 당시의 작업 상황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놓았더군. 그 기록에는 당신 집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도 적혀 있었어. 그 종이들이 뭔지 잘 알 거야. 바로 여기 이것들이지. 내 저주받은 탄생과 관련된 모든 기록이 바로 이 종이에 담겨 있어. 그 과정에 자아내는 역겨운 장면들을 모두 낱낱이 떠올릴 수 있어. 끔찍하고 징그러운 바로 나란 놈에 대해 아주 자세히 묘사해 놓았더군. 내 자신이 느꼈던 공포를 언어로 생생하게 담아서 나 또한 그 공포를 영영 잊을 수 없을 정도더군. 내가 태어난 그날이 이토록 끔찍할 수가. 마지막으로 괴물이 자신과 함께 살아갈 여성을 만들어 달라고 프랑켄슈타인 박사에게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당신은 잘못 알고 있어. 협박하는 게 아니라 설득하고 있는 거야. 나는 고통받고 있기에 악에 차 있을 수밖에 없어. 모든 사람이 나를 피하고 증오했거든. 나를 창조한 당신조차도 나를 산산조각내고 승리를 거두려 하잖아. 생각해봐. 인간들은 내게 동정을 느끼지 않는데 내가 왜 그들에게 동정을 느껴야 하는가? 당신이 나를 갈라진 빙하의 틈 안으로 밀어넣으려 하거나 당신의 그 두 손으로 직접 만든 이 몸뚱이를 파괴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살인이라 부르지는 않잖아. 나를 경멸하는 사람들을 내가 왜 존경해야 하냐 말이야. 상처 대신 친절을 주고받으며 나와 공존한다면 나를 받아준 인간에게 눈물 어린 감사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다 도와줄 텐데. 하지만 그런 일은 없겠지. 인간의 감각은 우리의 결합을 넘어설 수 없는 벽일 뿐이야. 하지만 나는 인간들을 위해 비참하게 노예 노릇은 하지 않겠다. 나는 내가 받았던 상처를 복수할 거야. 사랑을 낳지 못하게 했다면 그 대신 공포를 안겨줄 거라고. 특히 나의 원수인 당신을, 나의 조물주인 당신을 영원히 증오할 것을 맹세한다. 조심해라. 당신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겠어. 당신 마음이 황폐해져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저주하게 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 이 말을 할 때는 마치 사악한 분노가 그를 조종하는 것 같았다. 그의 얼굴은 온통 주름이 져서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끔찍해졌다. 하지만 그는 곧 마음을 가라앉히더니 말을 이었다. 나는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어. 이런 격정은 내게 해로울 뿐이지. 이런 극한 상황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건 모두 당신 때문인데 당사자인 당신은 정작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 만약 어떤 존재가 내게 자비심을 느낀다면 나는 그에게 수백 배의 자비심을 돌려줄 거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나는 전 인류와 평화를 맺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이룰 수 없는 단꿈에 빠진 격이지. 당신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게 아니야. 나와 성이 다르면서도 나처럼 끔찍한 모습을 가진 존재를 만들어 달라는 거야.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녀 또한 나를 만족스러워할 거야. 물론 나와 새로 만들어질 괴물이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야.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거야. 우리의 삶은 행복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해는 끼치지는 않을 테고 지금 내가 느끼는 불행도 더 이상 없겠지. 아, 나의 창조자여, 나를 행복하게 해다오. 단 한 가지 이유로 당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란 말이야. 내가 누군가로부터 동정을 받게 해보란 말이야. 내 부탁을 들어줘. 오늘 준비한 작품은 나혜석 작가의 글입니다. 한국 근대 페미니즘 작가 나혜석은 화가이자 소설가이고 시인이면서 조각가이며 사회운동가였습니다. 나혜석은 빼어난 소설과 논설, 수필 등을 남겼는데요. 제가 고른 글은 소설 경희입니다. 경희는 봉건적 가부장제와 인습에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할지 고민하는 작가의 모습이 담겨있는 작품입니다. 또한 한편의 이야기로서도 무척 재미있는 단편소설인데요.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이 이야기가 앞으로 더 많이 읽히고 회자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소설의 중반부부터 끝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남기고 일책일문 6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경희는 제 몸을 만져본다. 왼편 손목을 바른편 손으로, 바른편 손목을 왼편 손으로 쥐어본다. 머리를 흔들어도 본다. 크지도 않고 조그마한 이 몸. 이 몸을 어떻게 서야 할까? 이 몸을 어디로 향하여야 좋은가? 경희는 다시 제 몸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훑어본다. 이 몸에 비단 치마를 느리고 이 머리에 비치 옥잠을 꽂아볼까? 대가댁 맏며느리 얼마나 위험스러울까? 새애기, 새색시, 노름이 얼마나 재미있을까? 시부모의 사랑인들 얼마나 많을까? 지금 이렇게 천둥이던 몸이 부모님에게 얼마나 귀여움을 받을까? 친척인들 오죽 부러워하고 우러러볼까? 잘못하였다. 아, 잘못하였다. 왜 아버지가 정하자 하실 때에 네 하지를 못하고 안 돼요 했나? 아, 왜 그랬나?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대답을 하였나? 그런 보기를 왜 싫다고 했나? 그런 자리를 놓치면 나중에 어찌하잔 말인가? 아버지 말씀과 같이 고생을 몰라 그런가 보다. 철이 안이 나서 그런가 보다. 나중에 후회하리라 하시더니 벌써 후회 막급인가 보다. 아, 어찌하나. 때가 더 되기 전에 지금 사랑에 나가서 아버지 앞에 자복할까 보다. 제가 잘못 생각하였습니다고. 그렇게 할까? 아니다. 그렇게 할 터이다. 그것이 적당한 길이다. 그리고 귀찮은 공부도 그만둘 테이다. 가지 말하시니 일본도 또다시 아니 가겠다. 이 길인가 보다. 이 길이 밟을 길인가 보다. 아, 그렇게 정하자. 그러나 아이고 어찌하면 좋은가. 경희의 눈은 말똥말똥하다. 전신이 천근만금이나 되도록 무거워졌다. 머리 위에는 큰 동칠 투구를 들씌운 것 같이 무겁다. 오그라졌던 두 팔 두 다리는 어느덧 나와서 척 늘어졌다. 도로 전신이 오그라진다. 어찌하려고 그런 대담스러운 대답을 하였나 하고. 아버지가 계집애라는 것은 시집가서 아들 딸 낳고 시부모 섬기고 남편을 공경하면 그만이니라 하실 때에 그것은 옛날 말이에요. 지금은 계집애도 사람이라 해요. 사람인 이상에는 못할 것이 없다고 해요. 사내와 같이 돈도 벌 수 있고 사내와 같이 벼슬도 할 수 있어요. 사내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는 세상이에요. 하던 생각을 하며 아버지가 담뱃대를 드시고 뭐 어째고 어째? 내까지 계집애가 하긴 뭐하래. 일본 가서 하라는 공부는 아니하고 기한 돈 없애고 그까지 엉뚱한 소리만 배워가지고 왔어?
하시던 무서운 눈을 생각하며 몸을 훔찔했다. 과연 그렇다. 나 같은 것이 무얼 하나. 남들이 하는 말을 흉내내는 것이 아닌가? 아, 과연 사람 노릇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다. 남자와 같이 모든 것을 하는 여자는 평범한 여자가 아닐 터이다. 사천년래의 습관을 깨뜨리고 나서는 여자는 웬만한 학문, 여간한 천재가 아니고서는 될 수 없다. 나폴레옹 시대에 파리의 전인심을 움직이게 하던 스탈렛 부인과 같은 미묘한 이해력, 요술한 웅변, 그런 기재한 사회적 인물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다. 살아서 오를레앙을 구하고 사암의 프랑스를 구해낸 잔다르크 같은 백절불굴의 용진 희생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다. 달필의 논문가, 명쾌한 경제서의 저자로 이름을 날린 영국 여권론의 용장, 포드 부인과 같은 어론에 정경하고 의지가 강고한 자가 아니고서는 될 수 없다. 아, 이렇게 쉽지 못하다. 이만한 실력, 이러한 희생이 들어야만 되는 것이다. 경희가 이제껏 배웠다는 학문을 톡톡 털어보아도 그것은 깜짝 놀랄 만치 아무것도 없다. 남이 제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나 참으로 좋아할 줄을 모르고 진정으로 웃어줄 줄을 모르는 백치 같은 감각을 가졌다. 한마디 대답을 하려면 얼굴이 벌개지고 어서를 찾을 줄 모르는 둔서를 가졌다. 조금 괴로우면 싫어. 조금 맞기만 하여도 통곡을 하는 못된 억병이 있다. 이 사람이 이러는 대로 저 사람이 저러는 대로 동풍 부는 대로 서풍 부는 대로 쓸리고 따라가도 고칠 수 없이 쇠약한 의지가 들어앉았다. 이것이 사람인가? 이것을 가진 위인이 사람 노릇을 하잔 말인가? 이까진 남들 다 아는 기억 니은쯤의 학문으로 남들도 지을 줄 아는 삼시밥 먹을 때 오른손에 숟가락 잡을 줄 아는 것쯤으로는 벌써 틀렸다. 어림도 없는 허영심이다. 만일 고금 사업가의 각 부인들이 알면 코웃음을 칠 터이다. 정말 엉뚱한 소리다. 아이고 어찌하면 좋은가. 여기까지 제 몸을 반성할 경희의 생각에는 저를 맏며느리로 데려가려는 김판사집도 딱하다. 또 저 같은 천치가 그런 부귀한 댁에서 데려가려면 고개를 숙이고 네네 소녀를 바치며 얼른 가야 할 것이 당연한 일인데 싫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여도 괘씸한 일이다. 그리고 아버지며 어머니며 그 외 여러 친척 할머니, 아주머니가 저를 볼 때마다 시집 못 보낼까 보아 걱정들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 같다. 경희는 이제까지 비녀 쪽진 부인들을 보면 매우 불쌍히 생각하였다. 저것이 무엇을 알고 저렇게 어른이 되었나. 남편에게 대한 사랑도 모르고 기계같이 본능적으로만 저렇게 금수와 같이 살아가는구나. 자식을 기해하는 것은 밥이나 많이 먹이고 고기나 많이 먹일 줄만 알았지 좋은 학문을 가르칠 줄은 모르는구나. 저것도 사랑인가? 하는 교만한 눈으로 보아왔다. 그러나 웬일인지 오늘은 그 부인네들이 모두 장하게 보인다. 설거지하는 시월이 머리에도 비녀가 꽂힌 것이 저보다 훨씬 나은 것도 같아 보인다. 담 사이로 농민의 자식들의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도 저보다 훨씬 나은 딴 세상 같다. 아무리 생각하여도 저는 저 같은 어른이 될 수 없을 것 같고 제 몸으로는 저와 같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저와 같이 이렇게 가기 어려운 시집을 어쩌면 그렇게들 많이 갔고 저와 같이 이렇게 어렵게 자식의 교육을 이리저리 공부하는 것을 저렇게 쉽게 잘들 살아가누. 생각을 한즉 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부인들은 자기보다 몇십 배 낫다. 어떻게 저렇게들 쉽게 비녀로 쪽지게 되었나. 어쩌면 저렇게 자식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구순이들 잘 사누. 참 장하다. 경희는 생각할수록 그네들이 장하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도 시집가기가 어려운 것이 도무지 이상스럽다. 그 부인네들이 장한가? 내가 장한가? 이 부인네들이 사람일까? 내가 사람일까? 이 모순이 경희 깊은 잠을 깨우는 큰 번민이다. 그러면 어찌하여야 장한 사람이 되나 하는 것이 경희의 머리가 무거워지는 고통이다. 아이고 어찌하나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을까? 한마디가 늘었다. 동시에 경희의 머리끝이 우쩍 위로 올라간다. 그리고 경희의 뻔뻔한 얼굴, 넓적한 입, 길쭉한 사지의 형상이 모두 쓰러지고 조그만 밀집 끝에 깜빡깜빡하는 불꽃 같은 무엇이 바람에 떠있는 것 같다. 방만은 후끈후끈하다. 무지중에 사방 창을 열어 제쳤다.
뜨거운 강한 광선이 벼랑간에 왈칵 대드는 것은 편싸움꾼의 양편이 용모방망이를 들고 자 하며 대드는 것 같이 깜짝 놀랄 만치 강하게 쪼여 들어온다. 오색이 혼잡한 백일홍 한려나 이로는 연락부절이 호랑나비 노랑나비가 오고 가고 한다. 배나무 위의 까치 보금자리에는 까만 새끼 대가리가 들락날락하며 어미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뎁사리 그늘 밑에는 탑실개가 쓰러져 쿨쿨 자고 있다. 그 배는 볼록하다. 울타리 밑으로 굼벵이 잡으러 다니는 어미닭의 뒤로는 대여섯 마리의 병아리가 줄줄 따라간다. 경이는 얼빠진 것 같이 멀거니 앉아서 보다가 몸을 일부러 움직였다. 저것은 개다. 저것은 꽃이고 저것은 닭이다. 저것은 배나무다. 그리고 저기 매달린 것은 배다. 저 하늘에 뜬 것은 까치다. 저것은 항아리고 저것은 절구다. 이렇게 경이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명칭을 불러본다. 옆에 놓인 머리장도 만져본다. 그 위에 개어서 얹은 명주이불도 쓰다듬어 본다. 그러면 내 명칭은 무엇인가? 사람이지. 꼭 사람이다. 경이는 벽에 걸린 체경에 제 몸을 비추어 본다. 입도 벌려보고 눈도 꿈쩍여 본다. 팔도 들어보고 다리도 내어놓아 본다. 분명히 사람 모양이다. 그리고 들어누운 탑실개와 굼벵이 찌그러 다니는 닭과 또 까마귀와 저를 비교해 본다. 저것들은 금수, 즉 하등동물이라고 동물학에서 배웠다. 그러나 저와 같이 옷을 입고 말을 하고 걸어다니고 손으로 일하는 것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라고 배웠다. 그러면 저도 이런 귀한 사람이다. 아, 대답 잘했다. 아버지가 그리로 시집가면 좋은 옷에 생전 배불리 먹다 죽지 않겠니? 하실 때 그 무서운 아버지 앞에서 평생 처음으로 벌벌 떨며 대답하였다. 아버지 안자의 말씀에도 일단사와 일표음에 낙엽 제기중이라는 말씀이 없습니까? 먹고만 살다 죽으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금수이지요. 보리밥이라도 제 노력으로 제 밥을 제가 먹는 것이 사람인 줄 압니다. 조상이 벌어놓은 밥, 그것을 그대로 받은 남편의 그 밥을 또 그대로 얻어먹고 있는 것은 우리 집 개나 일반이지요. 하였다. 그렇다. 먹고 죽으면 그것은 하등동물이다. 더구나 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조상의 재물을 받아가지고 제가 만들기는 둘째 쳐놓고 받은 것은 쓸 줄 몰라 술이나 기생에게 쓸데없이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금수와 같이 배 두드리다 죽는 부자들의 가정에는 별별 비참한 일이 많다. 거의 금수와 구별을 할 수도 없는 일이 많다. 그런 자는 사람의 가죽을 잠깐 빌어다가 쓴 것이지 조금도 사람이 아니다. 저 뎁사리 그늘 밑에 들어 누우려 하여도 개가 비웃고 그 자리가 아깝다고 할 터이다. 그렇다. 괴로움이 지나면 낙이 있고 울음이 당하면 웃음이 오고 하는 것이 금수와 다른 사람이다. 금수가 능히 못하는 생각을 하고 창조를 해내는 것이 사람이다. 사람이 번 쌀, 사람이 먹고 남은 밥찌꺼기를 바라고 있는 금수. 주면 좋다는 금수와 다른 사람은 제 힘으로 찾고 제 실력으로 얻는다. 이것은 조금도 모순이 없는 사람과 금수와의 차별이다. 조금도 의심 없는 진리이다. 경이도 사람이다. 그 다음에는 여자다. 그러면 여자라는 것보다 먼저 사람이다. 또 조선사회의 여자보다 먼저 우주한 전 인류의 여성이다. 이처럼 김 부인의 딸보다 먼저 하나님의 딸이다. 여하튼 두말할 것 없이 사람의 형상이다. 그 형상은 잠깐 들쉬운 가죽뿐 아니라 내장의 구조도 확실히 금수가 아니라 사람이다. 뭐냐, 사람이다.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험한 길을 찾지 않으면 누구더러 찾으러 하리. 산정에 올라서서 내려다보는 것도 사람이 할 것이다. 오냐, 이 팔은 무엇 하자는 팔이고 이 다리는 어디 쓰자는 다리냐. 경이는 두 팔을 번쩍 들었다. 두 다리로 껑충 뛰었다. 빤빤한 햇빛이 스르르 누그러진다. 남치맛빛 같은 하늘빛이 유연히 떠오른 검은 구름에 가리운다. 남풍이 곱게 살살 불어 들어온다. 그 바람에는 화분과 향기가 쌓여 들어온다. 눈앞에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어깨 위로 노랫소리가 우르르 한다. 조금 있으면 여름 소나기가 쏟아질 터이다. 경의 정신은 황홀하다.
경희의 키는 벼랑간 연 늘어지듯이 부쩍 늘어진 것 같다. 그리고 목은 전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다. 그대로 쭉 엎드려 합장으로 기도를 올린다. 하나님, 하나님의 딸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내 생명은 많은 축복을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내 눈과 내 귀는 이렇게 활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무한한 광영과 힘을 내려주십시오. 내게 있는 힘을 다하여 일하오리다. 상을 주시든지 벌을 내리시든지 마음대로 부리시옵소서.